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8억 1천만 달러로 흑자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37억 1천만 달러 줄어들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수입은 486억 8천만 달러로 21% 줄어들어 감소액이나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비맥주는 오늘자 자사 대표 제품인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19개월 만의 인상으로 오비맥주는 원재료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소주, 맥주 가격과 주류 도매업계 담합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소주 및 맥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 수도권 지역의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서 주류 납품 가격 하한선을 정한다든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등의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8조 2,235억 원, 영업이익 7,3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1%, 영업이익은 7.5% 증가했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팬데믹 시대 호황기를 누렸던 산업 중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면서 반도체 시장에도 불황의 청구서가 뒤늦게 날아들었었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경기 침체로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자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수요 절벽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경제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혹한기를 벗어나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훈풍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네. 오늘 11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아마 많은 분들이 컨센서스를 웃돈다, 예상 실적보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전체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좋은 쪽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발표 실적은 어떻고 네.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바닥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이제 실적들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네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했다, 이제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은 67조 원,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분기보다 훨씬 매출이 늘었네요. 네. 네, 지난 분기 60조 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2분기와 비교를 하면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무려 26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하지만 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뭐 매출, 영업이익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너무나 안 좋았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걱정을 좀 덜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추정치가 있는데요. 그 평균치를 한 17% 정도 웃돈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것. 네, 네. 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 2분기가 다 6천억대 영업이익이었는데 그보다 이제 훨씬 지금 늘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사업부는 여전히 적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휴대폰이라든지 뭐 TV,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역시 오늘 다뤄볼 반도체 사업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적자 폭이 얼마나 줄었을까 이 부분에 관심입니다. 1분기나 2분기에는 4조 원대 적자였거든요. 네. 3분기에는 어느 정도 감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 폭은 어느 정도 줄였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오늘은 잠정 실적인데 종합 실적이 나오게 되는 그때 한번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 반도체 사업의 적자 폭을 얼마나 줄였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경 의원님, 반도체 산업하면 대한민국의 수출, 무역, 전체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 이상을 차지했던 이런 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긴 터널, 그야말로 어두운 터널을 뚫고 반등의 조짐이다 이렇게들 전망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어떤 조짐이나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트너나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 같은 이런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원래 연초에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반등은 2024년 2분기 전후에 본격화될 거라고 이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연말부터 좀 가시적으로 반도체 단가가 올라가면서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은 이미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월 달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네, 99억 달러가 넘었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생산액도 지금 한 1년여 기간 만에 13.4% 반등한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 추세도 기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1분기쯤부터 가시적으로 업황이 좋아져서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아마도 24년 중반 이후부터 26년에 피크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고정 가격 하락 이런 것도 그동안 우리가 골치 아팠는데 이제 네. 그게 어느 정도는 멈춰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3.8기가바이트를 이제 시장 표준 가격으로 잡는데 이 가격이 3.5불 정도에서 1.5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야말로 폭락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네. 회복할 걸로 보고 4분기에도 일부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가운데에서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전 세계 업황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는 이제 아시겠지만 완성칩 기준으로 해서 메모리 분야, 그다음에 비메모리 분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이제 메모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세계 2위고요. 메모리 기준으로 보면 1위입니다. 사실 네. 1, 2위 업체가 다 우리 한국 기업. 아까 세계 2위라고 하는 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통틀어서. 그렇죠. 통틀어서 네, 점유율 2위라는 예, 거고요.
생산 능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칩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한국이 21% 정도 예. 현재 점유율을 차지해서 세계 2위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한국 기업들 없으면 세계 반도체 공급이 네.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뭐 PC라든지 뭐 서버, 모바일 이런 데 들어가는 칩부터 해서요. 최근에는 뭐 AI, 뭐 슈퍼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이제 HBM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사물 인터넷 등으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전체 시장 반도체 규모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는 한 5,322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시장 규모만 따져보면 1,000억 달러가 안 될 것으로 밑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수요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네. 기존의 높은 재고 수준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과잉을 겪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선도 업체들이 뭐 상반기에 감산에 들어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지금 글로벌 메모리 시장 특히 이제 D램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회사 마이크론 이 세 개사가 네. 전반적인 시장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0% 정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0% 중반대 정도의 점유율을 서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2위 업체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30%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조금 뭐 이제 좀 오래된 반도체, 뭐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내재화를 시켰던 부분, 또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들도 생산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시장상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고부가치 반도체 이런 것들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HBM인데요. AI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도 불리는 HBM,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 제품 면에서 과연 앞서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이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 의원님, HBM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요즘 HBM이 한참 이슈입니다. 네.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서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시키면서 네. 여기에 특히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근처에 배치되는 네. 고집적 고적층 메모리를 HB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일반 D램 칩을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네. 그 데이터 소통 경로를 이제 TSV라는 트루 실리콘 비아라는 기술로 데이터 이동 경로를 대폭 늘려서 그 프로세서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 통로를 아주 크게 넓힌 그런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AMD와 공동 개발을 한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예. 3세대까지 양산이 와 있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HBM에 있어서요. 예, 네. SK 하이닉스가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정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내년도에 양산을 발표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90에서 95% 정도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겠네요. 예,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장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2027년, 28년경에 HBM 시장 규모가 한 8조에서 12조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D램 시장 규모가 150조 원을 돌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서버 투자를 하는 일부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네. 앞으로 AI 시대 중요하지만 저희가
매스 마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 이런 일반 D램, 낸드 양산 경쟁력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경위원님이 이제 HBM이 우리나라가 SK가 50%, 삼성이 약 40% 정도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그래픽 D램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갖고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픽 D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고성능 게임기 같은데 이제 부착이 돼서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붙어서 이제 메모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과거에 그 예전에 암호화폐 채굴기 같은 거 한때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 그래픽 D램이 아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도 그때 많이 올랐고요. 아, 그래픽 D램이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업체들이 상당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업계에서는 최고 속도의 그래픽 D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그 개발돼서 이제 양산된 그래픽 카드 속도를 보면요. 초당 최대 1.5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UHD급 영화 5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시장을 아주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HBM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HBM이 지금 AI 수요가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적절한 아이템을 우리 기업들이 다음 차세대 모델로 잘 잡은 형태가 됐잖아요. 네. 이제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개발에 나서서 네. 어떻게 보면 업계 1위 삼성전자보다도 더 먼저 이 시장에 예. 안착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즐거운 경쟁을 벌이고 네, 있는 네. 그런 구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AI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지금의 어떤 금리 상황이나 어떤 변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다시 한번 화랑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 HBM과 또 그래픽 D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BM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SK라든지 삼성 같은 초일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끼리도 경쟁을 할 정도로 아주 그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점유율이 주요국 중 아직 굉장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좀 저조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강국인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1983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64KB D램 개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흥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연관 협력업체의 생태계라든지 그 대학원의 교육 이런 것들마저 전부 다 메모리 위주로 돼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메모리 점유율은 70%인데 네. 비메모리에서는 3.3%에 지나치는 걸로. 근데 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이 한 3배 3배 이상 더 큰 시장이잖아요. 예, 그죠? 예. 메모리가 150조 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한 600조 원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한 320조 원을 아하. 미국 기업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55%를 미국이 과반이 넘네요. 예,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가 이제 다 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일본이 비메모리에서 매년 한 60조 원 정도 예. 매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시장 규모가 커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소자가 D램이나 낸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되고 네. 수요 산업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의 기초과학 기술 네. 척도가 바로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하.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지금 양산 경쟁력 위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제2의 아이폰이라든지 네. 이런 세상에 없던 혁신 제품 이것을 구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거 네.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견해들이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3.3% 정도밖에 시장 점유율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네. 삼성이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면 예, 예. 설계라든지 뭐 팹리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설계는 그러니까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작년 매출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74%를 삼성전자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어떤 제품이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AP하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그 LX 세미콘, LG전자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이런 소재인데 사실은 설계 역량 뭐 우리나라 공학도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글로벌 판로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네. 보여집니다. 어허. 200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 팹리스에서 확 이렇게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판로 확보가 안 되면서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존재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생성형 AI가 이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붐을 일으켰는데 네. 앞으로 생성형 AI가 특히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생성형 AI 시대 때 최근 나타나는 경향은 지금은 이제 TSMC라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역량을 내재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생산을 맡겨야 된다 네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TSMC만으로는 부족하고 캐파는 자꾸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네. 그 시장을 잡을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3%대의 아주 미미한 존재지만 AI 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상 이상의 어떤 그 AI 수요 붐들이 기획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아이템들은 삼성에게도 또는 하이닉스에게도 그 외에 우리 2차, 3차 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주기로 하고 발표를 한 반도체 그 클러스터들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주로 여전히 메모리에 저 국한에서 하나요? 어떤가요? 뭐 이제 평택이랑 용인이 우리 네네. 반도체 클러스터로 선정이 됐는데 기본 구조는 메모리도 있고요. 네네. 비메모리 육성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네. 우린 지금 아까 영원님 말씀하셨지만 메모리 분야 위주로 계속해서 반도체 전후방 산업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기초가 부족하죠. 인재도 부족하고 관련된 어떤 연구 역량이나 기존에 만들어놨던 IP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앞서 있는 국가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래도 워낙 시장이 크니까 늦더라도 좀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반도체 전쟁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공정, 패키징 시스템 공정 쪽에서 또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정 쪽에서 우려도 많이 큰데요. 바로 전공정 대비 후공정 기술력이 약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미세화 기술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평가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패키징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후공정 기술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위원님, 예. 우리나라 후공정 기술력 어떻길래 이 패키징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하게 됩니까? 예, 요즘에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 이제 반도체 선폭이 워낙에 좁아지다 보니까 발열 문제라든지 아하.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들과 이종 집적이라고 예. 이제 어떤 실리콘 기판에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한 번에 실장하는 이런 네.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각광받는 기술이 하이브리드 혹은 다이렉트 본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첨단 패키징 점유율은 사실 선단 공정 파운드리 점유율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 본딩이라는 기술도 애플의 M1 울트라 뭐 이런 칩의 TSMC가 애플을 위해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후공정 분야의 기술력이 뭐 어떤 국가나 기업이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대규모의 선단 공정 물량을 수주를 받았을 때 여기 자연스럽게 5나노 이하에서는 첨단 후공정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에서 애플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가 오랫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지금 대만 대비해서는 저희가
비중이 낮지만 앞으로 애플 말고 차량용이라든지 말씀해주신 AI 반도체 수주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진국들 모두에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득실도 앞으로 더 잘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그동안 반입 규제를 했었죠. 그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 반도체 생산량, 의존도 이런 것들이 꽤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수님, 네. 이번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우려가 컸던 거고, 뭐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시안 공장이 대표적인데, 뭐 메모리 중에 낸드 플래시라고 있거든요. 네네. 낸드 플래시의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요. 예. 하이닉스는 더 의존도가 높습니다. D램의 40%, 낸드의 20%를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런 칩들이 중국 안에 있는 제조업체들에게도 공급이 되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으로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크게 어떻게 보면 한숨을 돌릴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글로벌 공급 측면에서도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번에 유예 조치가 어떻게 보면 큰 산을 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미국이 이렇게 조치를 풀어준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1, 2 메모리 업체가 중국 공장이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데 네.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네. 글로벌 공급망이 또 마비가 오면서 수요 공급이 무너지게 되고 가격 폭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미국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거든요. 네. 특히 뭐 미국 뭐 빅테크 업체들 뭐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굉장히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뭐 메모리 수요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우리에게도 큰 산을 넘은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라는 게 크게 보면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법이 이제 작년에 네. 발효가 돼서 그거에 따른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풀어진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이게 일부 풀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 글로벌 탑 5가 미국이 있고요. 네덜란드가 있고요. 일본이 있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과 네덜란드도 다 이 수출 제한에 다 동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당장 장비 반입이 어려우면은 뭐 장비 투자, 시설 투자, 미세 공정이 다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규제 유예가 풀린 거는 정말로 큰 산을 넘게 된 거다라고 보는데 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유예된 게 이제 기한이 없어지게 된 그러니까 거고요. 1년 단위로 유예하던 거를 그렇죠. 기한이 이제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풀어지게 된 예. 거지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미중 간의 어떤 반도체 협상에 따라서 이거는 다시 우리한테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예. 또 아까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가드레일 말씀드렸잖아요. 가드레일에서도 중국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간 단위로
나름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퍼센티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 우리 반도체 업계가 그거를 뭐 첨단 반도체에 5%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10%로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5%를 묶인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허들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장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중국이 뭐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못해서 네. 여러 우회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그런 최신 장비들은 우리도 중국 그 생산 공정에 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하. 분명히 네. 풀어진 건 맞는데 한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 의원님, 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중국 규제에 대해서 중국 공장에 VEU가 적용된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통상 현안이 없어졌다. 예. 그런 이제 장벽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업계가 지녔던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손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예, 주셨듯이 미국 빅테크 플랫폼들이 그 디바이스 생산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고 네네. 그거의 핵심 투입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기 네네. 때문에 미중 양국의 이해가 걸려 있어서 장비 도입을 허용해 주는 건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네네. 부분인데 네. VEU는 뭔가요? 정확하게? Verified End User라고 예, 예. 이제 포괄적으로 일일이 검사를 하지 않고 삼성 SK가 중국 공장에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은 네.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근데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최선단 공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중국 공장을 그대로 베껴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허, 네. 이게 허용됐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보안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산업 보안으로 국정원에서도 뭐 발표하고 했던 그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로직 반도체는 가드레일상 14나노로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데 중국이 EUV 도입이 안 되면서 28나노 이하 선단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로직 반도체 수출 통제 그 기준선이 14나노에서 28나노미터로 가는 그 논의들이 뭐 후버 인스티튜션, 스탠포드 대학 소속의 싱크탱크 포함해서 미국 주요 의원들이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주의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동안 격화됐던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규제를 그동안 주도해왔던 미국의 강경파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 과연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미중 간의 교수님 그 반도체 전쟁이 네. 요런 방문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해빙 무드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척슈머 상원의원이 민주당 실세잖아요. 네네. 원내대표고. 원내대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중국 규제와 관련한 법들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강경파였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척슈머 의원이 다른 이제 그 의원들을 한꺼번에 상원 의원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을 간다. 네. 그래서 더 관심이 갔던 거고.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제니 옐런 장관이나 진한 어머노 산업부 장관 뭐 다 방문을 했었잖아요. 3번 갔었죠 이미. 네. 네 번일 겁니다. 아마 네네, 그 기후 특사까지 예, 예. 포함해서 4번인 건데 그동안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풀어질 것 같다가도 이상한 조치를 또 중국이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냉온 전략들이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런 네. 가운데 척슈머 상원의원이 또 간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척슈머 상원의원이 갔는데 누가 만났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났잖아요. 네. 네, 이거는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큰 환대라고 봐야 되고 네. 어쨌든 지금 좋든 싫든 미중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중국 내에서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미국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네. 미중 정상회담을 네, 할것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도 내년 대선과 관련돼서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지금 추가 반도체 규제를 검토해서 발표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데 척슈머 상원의원 이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로 보면 분위기 나쁘지 않네. 그리고 아마 의제로는 분명히 반도체
제안과 관련된 의제들이 올라왔을 거고 이에 대해서 상호 입장 교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다시 해빙 무드로 갔으니까 11월 정상회담까지 실무 협상을 통해서 반도체 규제와 관련된 네. 양측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의제 조율이라든지 규제 수위 조절이라든지 이런 협상들이 오고 갈 거란 말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완화될 수 있는 네. 발판은 마련됐다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AI에 관련된 또 그 칩이라든지 장비 지금 추가 규제 발표를 일단은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의 상황을 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가운데서 척슈머 상원의원의 방중은 일단은 좋은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이런 해빙 무드에도 역시나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걱정이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원재료, 소재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위 말하는 히트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그런 그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것도 그런 것처럼 원재료에 대한 공급 통제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런 공급망 다변화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하고 핵심 부처들에서 공급망 반도체 배터리 우리 전략산업에 소요되는 여러 히토류 이런 공급망 다변화를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듣거나 회의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관점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열강들한테 맞고만 살아서 그런지 늘 우리가 당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반도체 산업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 전공정 장비 점유율에서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 합계가 92%.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다 잡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피해를 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감히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끔 동맹국들과 잘 연계해서 대처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상저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점점 그 상저하고의 고가 약간 지연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에서 반도체 경기가 역시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자체의 상저하고도 약간씩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고유가, 고금리 이런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되면서 내수 시장도 제약이 있고 수출 시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반도체 회복 속도가 지체될 전망. 네. 언제쯤에 완전히 회복될까? 이게 대한민국 상저하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만 해도 4분기 정도, 연말 정도가 되면 다시 반등의 기미, 그러니까 살아날 턴어라운드의 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고 이제 내년 1분기 정도면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세가 시동을 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의 금리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경기 환경이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그 스케줄은 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본다면 반도체 수출이 워낙 뭐 경기에도 직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항상 주시해서 봤는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아까 3분기 실적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반기에 시작했던 감산 효과가 점차 그 효과를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선행지표격인 그런 디램의 가격들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지금이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좋든 싫든 기대감에 의존도가 높은 대중 수출에 네. 대한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심했던 어떤 부진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그나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 수출 같은 경우는 9월이 최신 수치인데요. 17.6% 감소 110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물론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흐름을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18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하반기 중국 경기가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출 환경이라든지 경기를 반등시키는 요인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AI 수요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네. 아까 HBM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과 연관지어서 HBM에 대한 탄력적인 수요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너무나 나쁘게만 해석해 볼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유가의 그 여러 가지 부담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서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는 또 다른 악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엄청난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중동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져서 여러 가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긴장을 갖고 다들 보고 있는데요. 경 의원님, 과연 이 중동의 이런 리스크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고유가의 물가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르는 이 상황이 제 기억에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 네.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재임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도 유가가 굉장히 높았고 경기도 안 좋았는데 금리까지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서 네.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뭐 안타까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돈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좀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저희 반도체나 ICT 수요 산업 경기 회복 전망도 조금은 지연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확실성의 영역이니까요. 네. 왜 과연 그런가요? 왜?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시설 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도 죽고 소비 심리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1970년대에 지금 그리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약에 그렇게 전면전으로 가서 서방권과 중동권의 전면전, 대리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본다면 네. 석유 수요에 있어서도 공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거란 말이죠. 네.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든지 네. 이란의 석유 수출이 다시 한번 통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네네. 되면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선례를 보면은 석유 파동을 예상하게 되죠. 네. 만약에 최악의 그 당시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 가까이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은행들은 또 금리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정말로 과거 미국 연준이 폴 볼커 시대처럼 20%에 달하는 정말로 고금리로 물가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투자 환경도 다 위축이 되겠고요. 네. 경기에 대한 수요도 다 사라지게 확 위축이 되겠고요. 네. 그럼 반도체나 이런 수요 산업 전후방 산업들 다 따라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뭐 저희가 지금 회복으로 삼고 있는 스케줄도 다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남북 대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촉을 세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R&D 논란 등등과 맞물려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들이
좀 적다라든지 또 늦어진다라는 그런 불만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재정에 대한 규모의 제한도 분명히 있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반도체 경쟁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제한된 환경 하에서 아쉬운 거는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일 중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 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알아서 해라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공장에 다시 자국 내로 들여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삼성도 그렇지만 TSMC도 미국에 다시 공장을 새로 짓고 그래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은 지자체,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줘요. 뭐 예를 들면 변전소, 송전선, 이런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인프라를 짓는데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토지 임대료 5년 다 면제해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아예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무역 규제에 부딪힌다 뭐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뭐 반도체 펀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정부의 인프라 지원, R&D 지원 이런 것들이 점차 물론 제한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네, 경 의원님, 그 지금 이제 말씀 주셨지만 정부와 기업 미래 먹거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첨단전략산업특별법으로 열심히 지원을 한다고 많은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국 대비해서 지원 수준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많은데 인재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과도 만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인적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와 전자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고 있고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도 어느 정도 다시 좀 해결되는 그런 해빙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과제까지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방산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건설입니다. 세계 건설 시장에서 K건설의 위상은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을 일으켰던 그때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사우디 수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으로 제2의 해외 건설붐을 일으키면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K건설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